둘째는 결국 셋째 딸에게 전화해 돌보미를 구하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 두 자매의 사이도 점점 나빠져 갔어요. 이니야, 엄마가 어떻게 네 애까지 돌봐.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따로 돌보미를 구해야지. 언니야말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엄마가 벌써 몇 년 동안 언니만 도와줬는데. 나도 첫째는 혼자 어떻게든 키웠어. 근데 도저히 둘째까지는 혼자 못하겠으니까 그렇지. 그 사이에서 저는 쩔쩔맸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셋째 딸에게도 눈치가 보였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도 내가 다 했어요. 야간 근무하려면 낮에 쉬어야 했는데. 이럴 거면 나한테서 돈은 왜 받아? 이네한테 당장 돌보미 구하라고 해요. 나 짜증나서 더는 못 참겠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68배 노영미라고 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전부 바친 엄마였어요. 사는 것이 팍팍한 세상에 오직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전쟁 같은 살림과 육아를 기꺼이 도왔지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과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사건은 바로 남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진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살림 도와주고 육아 맡아 하느라 정신없이 살던 제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던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마치 큰 벼락처럼 느껴졌죠. 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이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만 매달렸던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챙기느라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자식들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가 정작 정말 소중한 존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너무나 후회스럽더군요. 여러분, 도대체 부모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늙고 지쳐도 자식에 대한 미련을 놓을 수 없는 걸까요? 칠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이에도 참 어렵기만 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세상 모든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때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엄마요. 어떤 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타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일침이든 모두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는 딸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정임이, 둘째는 덕임이, 그리고 막내는 이내예요. 막내를 빼고는 모두 40대가 되었고 이내만 36이죠. 첫째 정임이는 올해 48부로 중학생 아이 하나,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임이는 다행스럽게도 시집을 참 잘 갔어요. 첫째 사위가 대기업에서 돈을 잘 벌다 보니 정임이는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살림은 도맡아 하고 아이들도 알아서 잘 크니 제가 손 뗄 일이 없었어요. 덕분에 첫째는 제가 딱히 도와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덕임이는 간호사였는데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그 직업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둘째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특히 대학병원 간호사로 3교대 일을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덕임이와 사위 둘만의 힘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덕임이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부터 저는 덕임이 집으로 들어가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를 보면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퇴근 후 둘째는 항상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지친 얼굴로 쉬곤 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을 건네며 저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죠. 덕임아, 너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쩌니? 그래도 벌어야죠, 엄마. 우리 집도 사야 하고 애들도 대학 보내려면. 그나마 엄마가 도와주셔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딸의 지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런 둘째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다른 집 딸들은 친정 도움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둘째 살림과 육아를 봐주는 것에 익숙했고 둘째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며 고마워했거든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막내딸 이내가 늦둥이를 낳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내는 출산 휴가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해야 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1년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해야 하는데 우리 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덕임 언니네 애들은 이제 좀 컸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도 알잖아. 덕임이 3교대 근무하느라 집안 살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어.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한시라도 가만히 있겠니? 그래도 언니네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4시면 나오는데 4시부터 나 퇴근하는 7시까지 3시간만 좀 봐주세요. 물론 공짜로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돌봄비도 제가 성의껏 챙겨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둘째도 여전히 제 손길이 필요한데 셋째 집안까지 돌봐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덕임이와 상의해 보기로 했죠. 저녁에 덕임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덕임이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금방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더군요. 엄마, 두 집 살림이라니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말은 쉬워 보여도 왔다 갔다 할 것까지 생각하면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셋째는 살림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녁 시간에 퇴근할 때까지 하윤이만 봐주면 된대. 요즘 어린이집 중에는 저녁까지 다 돌봐주는 데도 많은데. 그런데 맡기라고 하지요. 이제 겨우 12개월 막 넘었는데 어떻게 그러니? 너도 잘 알겠지만 애들도 어린이집에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힘들어해. 그리고 이내도 회사 다니다 보면 퇴근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 알겠어요. 엄마만 괜찮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저희 집에서 더 챙겨드리는 게 많으니까. 하다가 너무 엄마 힘들면 이니한테 다른 돌봄이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해봐야 알겠다. 둘째 딸은 셋째 딸까지 제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는 않은 듯 했지만 동생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죠. 결국 저는 힘들더라도 당분간 두 집을 오가며 생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둘째네 집에서 살림을 봐줬고 그 후 셋째네 집에 가서 4시부터 7시까지 어린 손주를 봐주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셋째가 퇴근하면 다시 둘째네 집으로 돌아왔고요. 예상보다 그 생활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알아놓을 정도였지요. 둘째네 집은 혈기왕성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정신없이 바빴고 셋째네 집에서는 이제 걸음마가 익숙해져서 뛰려고 하는 막내 손주를 쫓아다니면서 돌봐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식구 밥 차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막내 손주를 돌보고 다시 돌아와 늦은 밤 둘째 집 걸레질까지. 한 계절이 눈 깜짝할 새 없어져 있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딸의 집을 오가며 돕는 생활은 정말 숨가빴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바빠 본 적이 없을 만큼이었어요. 제 몸은 하나인데 둘 다 저를 필요로 하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죠. 둘째 집에서는 살림을 봐주고 셋째 집에 가서는 막내 손주 저녁만 챙겨주면 된다고 했지만 두 딸의 집을 왕복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퇴근하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보니 일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둘째 집 살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는 쌓여가고 설거지는 밀렸으며 방바닥에 먼지까지 눈에 띄게 늘어났죠. 둘째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호랑 윤호 내일 운동회 가야 하는데 체육복을 안 빨아 넣으시면 어떡해요? 늦은 저녁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지금 빨래 돌릴게. 엄마, 제발. 시간을 좀 보세요. 벌써 12시예요. 지금 빨래를 돌려서 언제 마르겠어요. 내일 실내화도 챙겨가야 하는데 이것도 더럽고. 그 말에 저도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한숨을 내쉬며 둘째는 결국 새벽까지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처리했고 집안일이 끝나자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셋째 딸에게 전화해 돌보미를 구하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 두 자매의 사이도 점점 나빠져 갔어요. 이내야, 엄마가 어떻게 네 애까지 돌봐.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따로 돌보미를 구해야지. 언니야말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엄마가 벌써 몇 년 동안 언니만 도와줬는데. 나도 첫째는 혼자 어떻게든 키웠어. 근데 도저히 둘째까지는 혼자 못하겠으니까 그렇지. 언니, 요즘 돌보미 비용이 얼마나 높은 줄 알기나 해? 언니가 나보다 더 잘 벌잖아. 언니가 그럼 가사 도우미를 구해. 그 사이에서 저는 쩔쩔맸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셋째 딸에게도 눈치가 보였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저에게 각자 이유 있는 불만을 토로했고 그들의 짜증을 감내하며 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하다니.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노동은 언제쯤 끝나련지.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면 끝없는 우울함이 저를 집어삼켰죠. 가끔 청소를 하다 메마른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모든 일을 다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둘째 살림을 도와준 게 벌써 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갈등이 없었겠어요? 힘들 때가 많았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노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꾸준히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둘째와 셋째에게서 받는 돌봄비는 정말 유용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생활비도 충당하고 가끔 남편과 외식을 하면서 작은 행복을 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며 딸들에게 서운한 말을 듣는 건 몇 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특히 돈을 받았으니 살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되곤 했습니다. 성격이 무뚝뚝한 둘째 딸은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던졌겠지만 저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죠. 물론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긴 했지만 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어차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두 아이를 도와주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런 무심한 말을 들으면 엄마로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돈 받고 일하는 식모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많이 서러웠죠.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평일에 살림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군포에 있는 원래 제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남편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 늙어서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남편의 투박한 위로가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남편에게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정임 아버지, 잘 지냈어요? 별일은 없었지요? 남편은 저를 위해 항상 작은 간식을 준비해 놓곤 했어요. 제가 밤을 참 좋아하는 걸 알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밤을 구워주었죠. 예전에는 알이 크지 않은 일반 밤을 삶아서 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알이 커다란 군밤이 유행이라며 큼직한 알밤을 꺼내 굽곤 했어요. 남편이 구워준 밤을 하나 먹으면 그 따뜻한 맛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듯 포근하고 달달한 맛도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제 손에 쥐어준 그 작은 밤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주일을 버텨낼 힘을 얻곤 했죠. 남편과 저는 5살 차이였습니다. 남편은 올해 73이 되었죠. 20대 초반 많은 옛날 사람들처럼 저희도 부모님이 이어주신 인연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깊이 확인할 시간은 없었지만 남편은 착하고 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덕분에 큰 다툼 없이 평생을 무던하게 함께 살아왔어요. 저는 아들 없이 딸만 셋 낳았지만 다행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죠. 그 시절 아들이 없으면 눈치를 볼 법도 했지만 남편 위로 형들이 셋이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형들이 모두 아들을 두고 있어 막내인 남편에게 시부모님은 간절히 아들을 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딸을 더 좋아했고 그 덕분에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넘쳤어요. 딸들이 어릴 때 남편과 저는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가정은 늘 화기애애했고 특히 애교 막내딸 덕분에 저희 집은 항상 생기가 돌았거든요. 남편은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저와 아이들에게 늘 신경을 많이 썼지만 남편이 50대에 접어들 무렵 어두운 그림자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죠. 결혼 초부터 남편은 쭉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막 쉰을 넘겼을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취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남편은 빌딩 관리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그 이후로는 그 일을 쭉 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노후 준비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재취업에 실패한 이후 식당 일이나 청소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지만 새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죠. 딸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면서 저는 딸들 살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덕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살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시작된 딸들의 뒷바라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예요. 돌아보면 딸들에게 미안한 점도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항상 모자라게 키웠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비록 다 커서 가정을 이뤘더라도 딸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족하게 키운 죄책감에 나이가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딸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쁜 일상도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제 인생에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셋째 딸 집에서 막내 손주에게 저녁을 먹이고 둘째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셋째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보통 늦어도 8시면 돌아왔는데 그날은 8시 30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저는 결국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내야 언제 오니? 나 지금 빨리 덕이민네 집에 가야 해.
내일 지우랑 윤우가 소풍 가는 날이라 준비할 게 많거든. 오늘 덕임이도 야간 근무라서 밤에 병원 가야 해. 그러자 셋째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한 듯 대답했어요. 엄마, 어쩌죠? 회사에서 일이 터져서 다들 비상근무예요. 지금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 볼 테니까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빨리 와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마치 10분이 1시간 같았어요. 그때 둘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엄마, 내일 애들 소풍 갈 준비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벌써 9시라고요. 나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둘째도 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덕임아 미안한데 셋째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늦어졌어. 내가 늦게 가서라도 도시락이랑 옷 준비할 테니까 너는 먼저 나가라. 그러나 둘째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 장까지 봐서 도시락 재료를 준비해요. 조금 있으면 마트도 문 닫는데.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도 내가 다 했어요. 야간 근무하려면 낮에 쉬어야 했는데. 이럴 거면 나한테서 돈은 왜 받아? 덕임아 미안하다. 내가 들어가는 길에 도시락 재료 사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돈이 적지 않은데 살림은 엉망이고 이렇게 매번 엄마 멋대로 하면 어떡해. 진짜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 집에서 살아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내한테 당장 돌봄이 구하라고 해요. 나 짜증나서 더는 못 참겠어. 둘째는 화가 잔뜩 나서는 혼자서라도 도시락을 준비하겠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제 양쪽 집안을 모두 도와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에게 돌보미를 구하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9시 30분이 되어서야 셋째가 허겁지겁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만 죄송하다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내야 아무래도 두 집 살림을 혼자 다 도와주긴 힘든 것 같아. 돌보미를 구하는 게 어떨까? 괜찮겠어? 제 말을 듣고 셋째는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다 곧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진짜 엄마까지 왜 그래? 나는 딸도 아니야. 왜 둘째 언니만 챙겨? 엄마, 나도 돌봄이 구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 사정 알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 모녀가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죠. 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내야 울지 마. 알았어. 엄마가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내가 지금 빨리 나가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울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둘째에게 가사 도우미를 구하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들던 찰나 둘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있자니 가슴이 또 한 번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 내가 그냥 마트 들러서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오면 재료 손질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일하면 안 돼. 계속 이러실 거면 내가 왜 그 돈을 주고 엄마를 집에 두겠어요? 이렇게 멋대로 하려면 그만둬요. 내가 가사 도우미 구할 테니까. 제 안에 무엇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딸들은 그저 자신들 힘든 것만 보고 이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은 아예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내가 챙겨야 할까? 언제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야 할까? 영원히 이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 사이에서 한계에 다다른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둘째 딸이겠지. 언제 오냐며 재촉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떻게든 그걸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번호도 확인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지금 간다, 지금 가. 넌 그 조금을 못 기다리니?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화기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성호 씨 보호자 되시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전화기를 고쳐 잡았어요. 네, 제가 이성호 씨 아내인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이성호 씨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놓칠 뻔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할 새도 없이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날벼락처럼 제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쓰러졌다니요? 어떻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닫고 저는 정신을 붙들고 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제발 남편이 무사하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택시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둘째 딸로부터 온 전화가 두어 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을 정신이 없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허둥거리며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옆집 아저씨가 잘못 배달된 택배를 돌려주려 갔다가 남편이 쓰러진 걸 발견해 급히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때 옆집 아저씨가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조바심이 가득한 채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째 딸에게서도 끊임없이 전화가 왔어요. 부재중 전화는 10통이 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경질적인 둘째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너 이제 전화하지 마. 네 아버지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이야. 순간 딸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더니 떨리는 소리로 묻더군요. 뭐? 아빠가 쓰러져? 왜? 지금 어딘데?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전화 그만해. 저는 그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여유도 없었고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 뒤로 딸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전화기는 잠잠했고요. 검사 결과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뇌출혈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상황은 심각했죠.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관이 막혔지만 다행히 출혈은 없습니다. 그래도 골든타임에 걸쳐 있는 상태라 지금 바로 혈전용해수를 진행할 거예요. 그 후 환자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은 그날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마음속에는 자책과 후회가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도대체 뭐에 홀려서 그렇게 다 큰 딸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남편을 혼자 두고 살았을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졌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가슴을 쿵쿵 치며 후회로 가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남편의 건강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죠. 다음 날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사고로 오른쪽 편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나 회복될지는 재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아직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도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찢어지게 만들었죠. 저는 곧 세 딸에게 남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임이, 덕임이 이내 모두 얼굴이 어두워진 채 병실을 찾아왔고 아버지를 위로한 후 다시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두 딸의 살림을 더는 돌봐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후 몸이 많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의 곁을 꼭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 짐을 둘째 집에서 모두 정리했고 그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자식 뒷바라지 생활도 얼떨결에 끝이 났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제 일상에 갑작스럽게 생긴 변화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남편 곁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죠.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아빠는 좀 어떠세요? 엄마 혼자 돌보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열심히 재활치료하고 있어. 혼자 돌볼만해. 많이 힘들지는 않다. 둘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돌보시려고요? 언제까지긴 앞으로 쭉 해야지.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둘째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불안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해요? 이내도 그렇고. 둘째의 말이 제 마음속에 싸늘하게 박혔죠. 이제는 둘째와 셋째도 자신들만을 위해 저를 다시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글퍼졌습니다. 너 가사 도우미 구한다며? 이내도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아이 돌봄이 따로 구하라고 했어. 그러지 말고 아빠 요양병원에 보내시는 건 어때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엄마도 이제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그동안 쭉 저희 집에서 지내셨잖아요. 왜? 너희 집에 가서 다시 살림하라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더 좋아요. 앞으로 아빠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언제까지 엄마가 집에서 아빠만 돌보실 수는 없잖아요. 저랑 이내도 도우미 돌봄이 따로 돈 쓸 게 뭐가 있어요. 그 돈 엄마한테 드리고 엄마는 그 돈으로 아빠 병원비에 보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나는 이제 너희 살림 봐주기 싫다. 엄마도 사람이야. 나 그동안 많이 지쳤었어. 그리고 이제 너희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너희 가족 뒷바라지를 죽을 때까지 해야겠어?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둘째는 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군요. 뭘 죽을 때까지 해. 그냥 지금 앞으로 몇 년 조금 더 도움이 더 필요한 거지. 엄마가 그러면 그럼 나랑 이내는 어떻게 해?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도 다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우리 애들도 아직 어려. 엄마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애들 아빠도 제대로 회사 다니려면 집에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가사 도우미로는 안 돼. 덕임아, 너는 네 가족 챙기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엄마도 엄마 가족이 있어. 나는 지금 네 아빠 챙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내가 너희 가족 챙기다가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겠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이기적인 거고 부모한테 못할 짓이야. 그런 말 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힘주어 말하는 저희 목소리에 둘째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해졌고 마음속은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편해졌죠. 하지만 둘째 딸의 말대로 병원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비와 병원비는 생각보다 컸고 그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에 부쳤거든요. 저는 망설이다가 첫째 딸 정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정희미와는 결혼 후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좀 쌀쌀맞은 성격이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딸이니 부모가 힘들면 외면하지는 않겠지 하고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정임아, 엄마야,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당분간 생활비를 벌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중에 아빠 상태가 호전되면 꼭 갚을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첫째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엄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거 하나 없다고 남편 쪽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남편 돈으로 처가를 도와주겠다고 하겠어요. 어렵죠. 정말 죄송해요. 정희미의 딱딱한 말에 제 마음이 내려앉았고 뭐라 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목소리는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둘째 덕임이와 셋째 인이었습니다. 둘 다 돈을 벌고 있다 보니 그래도 처가 도와주기가 한결 나은 것 같았어요. 전에는 한없이 서운하기만 했고 때로는 밉기도 했던 두 딸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얼굴 맞대고 살았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했던 세월이 가족이라는 끈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째와 셋째의 도움을 받으며 간단한 소일거리로 조금씩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남편과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며 그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로 느끼는 바가 많았던 모양인지 더 이상 저에게 예전처럼 도와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각자 삶을 정리해 나갔죠. 둘째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살림을 해결했고 셋째는 아이 돌보미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셋째는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도 받게 되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남편의 몸이 불편해졌지만 요즘 저희 부부는 함께 다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자꾸만 마음에 남아요. 그때는 자식들 돌보느라 남편과의 시간을 미루고 어쩌면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남편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라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저와 남편의 시간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결국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가족이겠죠.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저희 부부와 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